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특강을 맡은 김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선 저를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면요. 여기 지금 현재는 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에서 개건연구원으로 있고요. 제가 한국에 온 지는 벌써 20년 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석사, 박사 학위를 했고 산업은행에서 한 15년 동안 북한 경제를 연구를 하다가 남북 하나재단은 아세요? 여러분들께서 북에서 오신 분들 정착 지원을 도와주는 통일부 산하 공공기관이 있습니다. 그래 거기서 이제 대협력 실장 3년 하고 정년 퇴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제가 전공이 북한 경제다 보니까 경제 쪽으로 많이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께 이제 다른 선생님들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북한 경제를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이제 저는 이제 북에서 북한 경제를 배워왔고 또 한국에 와서 그걸 연구를 했고 그러다 보니 또 대학에서 제가 경제대학 졸업생이거든요. 북에서.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 와서 제가 온 지가 20년이 됐기 때문에 그 20년 동안 북한이 변화되는 거는 저 한국에서 이제 느끼면서 계속적으로 추적하고 연구를 해왔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이게 지금 큰 대주제가 통일시대 여러분들이 이제 북한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가질까라는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북한 경제에 대해서 오늘 정말 알기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함께 북한을 이해하는, 북한 경제를 이해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목은 좀 이렇게 어려워요. 김정은 시대 북한 경제의 구조적 전환과 역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하면 김정은 시대 김일성, 김정일을 거쳐서 김정은까지 3대를 왔는데 북한 경제가 어떤 전환을 했고 김정은에 들어서 그것이 역설적으로 무엇을 가져다 줬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쪽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1시간 동안 좀 집중해서 듣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이제 김정은 들어서 한 것이 우리식 경제관리 방법이라는 걸 도입을 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제가 쉽게 말씀을 이제 드리겠습니다. 김정은은 언제 집권을 했을까요?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지금 김정은이 집권한 지 몇 년이 됐는지 알아야 그 기간 동안에 김정은은 이렇게 해왔다라는 것이 기간이 짧으냐 긴가 이런 것도 또 생각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속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김일성이 2011년 12월 17일 날에 사망을 했어요. 그리고 김정은은 그 다음에 2012년 4월 달에 모든 권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통치를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리고 내놓은 게 가장 먼저 한 게 이겁니다. 북한의 이제 경제관리 시스템을 좀 바꿔보자 라고 한 게 우리식 사회주의 경제관리 체계라고 얘기는 하죠. 그런 식으로. 근데 이게 그러면 김정은은 그 시점에 왜 이런 정책 전환을 했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90년대 중반에 북한이 경제난이 왔다는 건 아마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북한은 경제난이라고 표현하지는 않아요. 어떻게 표현하냐면 90년대 중반에 온 그 어려움을 고난의 행군이라고 표현을 해요. 고난의 행군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김일성이 항일 빨치산 투쟁을 할 때 일제한테 쫓기면서 42일간의 고난의 행군을 한 적이 있어요. 그게 그 고난의 행군은 먹을 것도 없고 잘 데도 없고 일제놈은 계속 쫓아오고 일본놈은 쫓아오고 그런 속에서 40여 장장 계속 행군만 했어요. 일제놈하고 계속 총으로 싸우면서. 그러니까 그런 고난의 행군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90년대 왔던 경제난은 북한은 경제난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고난의 행군이라고 표현하지만 그렇게 어려웠다. 먹을 것도 없었고 정말 누가 도와주는 사람도 없었고 사람들은 죽어나가고 이런 어려운 시절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난의 행군이 닥치면서 북한 경제가 붕괴되게 됩니다. 모든 시스템이 붕괴되는데 그럼 여러분들이 또 생각을 해야죠. 그럼 갑자기 북한이 잘 나가다가 90년대 중반에 고난의 행군은 왜 왔지?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그 고난의 행군이 온 것을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제가 생각할 때는 80년대 말 90년대 초에 소련을 비롯해서 동구권이 다 사회주의 국가들이 붕괴가 됩니다. 가장 큰 원인은 그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회주의 나라들하고 북한의 무역이라든가 소련, 특히 사회주의 종주국이죠. 이런 무역은
달러, 경화를 가지고 무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다 물물 교역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것을 가져오고 그들이 필요한 걸 주고 이런 식으로 교역을 했기 때문에 북한의 입장에서는 사회주의 국가들하고 교역이 아주 원활하게 잘 돼 있었죠. 그리고 그때만 해도 북한에 있는 모든 화력발전소, 큰 금속 공업들, 그다음 화학공업들 이런 설비들이 소련의 설비들로 돼 있었어요. 지금 러시아의 설비들로. 그런 상황에 있다가 갑자기 소련이 붕괴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공장의 설비를 뜯어 고칠래도 소련이 이제 러시아로 전환이 되면서 사회주의 나라가 아니니까 그 당시에 계약했던 모든 것들이 다 파기가 된 거죠. 그러니 북한이 그때부터 경제가 되게 어려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소련뿐만 아니라 모든 동구권 사회주의 국가들이 마찬가지죠. 그러다 보니까 전통적인 계획 경제가 작동불능이 되니까 완전히 다 멈춰섰어요. 여러분들이 많은 얘기는 들었을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전기가 안 하고 공장이 다 멈춰서고 이런 상황이 갑자기 발생을 한 거죠. 근데 저처럼 이제 경제를 전공한 사람으로서는 처음에 정말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게 왜 이러지 갑자기? 그랬는데 제가 북한에 있을 때는 그 모든 원인을 알을 수는 없었어요. 한국에 와서 연구를 하고 북한 경제를 분석을 해보면서 그런 걸 느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전통적인 계획 경제가 작동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으니 김정은의 입장으로서는 이걸 좀 뭔가 바꿔야 되겠다라고 전통적인 계획 경제의 방식을 좀 전환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 다음에 90년대 중반에 이렇게 그 고난의 행군이 오니까 아래로부터의 시장화가 자동적으로 시장이 생겨나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살 게 없으면 그냥 있는 사람이 내놓고 없는 사람은 가져가고 하면서 자발적으로 그냥 자연 발생적으로 시장이라는 게 생겨납니다. 그래서 그런 시장이 생겨나고 이제는 30년이에요. 95년 중반에 경제난이 왔으니까 지금은 2026년이지 않습니까? 거의 30년이 지났는데 이런 세월이 흐르면서 시장이 확산이 되고 활성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비공식적인 시장, 주민들이 개인을 중심으로 하는 시장, 이것을 제도권으로 어떻게 가져와야 될까, 이런 숙제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김정은은 과감하게 시장적 요소를 도입하는 이런 개혁을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저는 약간의 개혁이라고 표현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북한은 개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저는 약간 개혁 측면도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중국과 같은 완전한 시장 경제는 아니었습니다. 완전한 시장 경제는 아니고 약간의 시장적 요소를 가져온 거죠. 그게 바로 핵심이 5월 30일 날 담화라고 했는데 이게 날짜예요. 5월 30일. 2014년 김정은이 2012년 4월 달에 정권을 잡았고 12년 13년 동안의 많은 고민과 시험 도입을 거쳐서 2014년도 5월 30일 날에 김정은이 담화로 발표를 하는 게 사회주의 기업 책임관리제예요. 이 사회주의 기업 책임관리제의 내용이 뭐냐면 그 밑에 있는 10대 경영권, 이 경영권을 모두 기업에다 보장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북한은 다 국영기업이에요. 근데 이런 국영기업의 경영권은 그럼 뭐 없었냐라고 할 때 경영권은 하나도 보장되기 없었습니다. 국영기업은 국가에서 시키는 대로만 했던 기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시장경제하고 계획경제의 차이를 볼 때 시장경제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생산수단에 대한 소유권의 문제예요. 시장경제나 계획이나 라고 했을 때 시장경제는 생산수단의 소유권,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시장에서의 경쟁, 치열한 경쟁을 통하고 그 다음 목적이 뭡니까? 수익을 창출할, 이윤 창출이 목적이죠. 이런 기본 원리로 작동하는 게 자본주의 시장경제입니다. 그런데 북한은 사회주의 계획경제는 뭐냐면 생산수단에 대한 소유권이 기업이나 개인한테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느냐? 모두 국가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권은 국가한테 있고 기업 간의 치열한 경쟁 없어요. 왜? 사회주의 계획경제에서는 국가가 우리 먹고 입고 쓰고 사는 모든 필수품이라든가 주택이라든가 이것을 수요만큼 계획을 세워서 그만큼 생산을 해서 딱 그만큼 주민들한테 공급하는 그런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여러분들이 다 지금 신발을 신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들이 신발은 이거 안 신으면 안 돼요.
신발 안 신고 다니면 어떻게 되겠어요? 발이 여기 가서 부딪히면 또 피가 흘러지고, 또 여기 가서 뭐 유리에 베이면 또 발이 부상을 입게 되고, 신발이라는 건 보호의 역할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신발은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북한에서 이 필요한 신발은 어떻게 계획하냐면, 북한의 인구가 몇 명일까요? 지금 현재는 2,600만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2,600만 명이 필요한 신발을 계획하는 거죠. 2,600만 명은 1년에 몇 컬레가 필요할까? 우리는 여러분들이 시장이나 뭐 백화점이나 어디든 가서 내가 필요하면 신발이 집에 10개, 20개 있어도 아무 관계가 없어요. 연예인 집에 가면 TV에서 나오는 거 보니까 이상민인지 그 사람은 신발이 그냥 30개, 50개도 더 되는 것 같더라. 신발 장난데. 북한은 그렇게 있을 수가 없어요. 계획경제에서는. 이 계획경제에서는 2,600만이면 2,600만 명의 신발을 1년 내에 필요한 것을 계산을 해냅니다. 그러려면 통계가 너무 중요하겠죠. 1살부터 시작해서 100살까지 살아계시는 분이 있다면 그분들이 신발 사이즈와 이것을 다 국가가 다 조사를 해서 가지고 거기에 맞게 신발을 생산을 합니다. 그러려면 엄마 뱃속에서 나온 애, 금방 태어난 신생아는 어떻습니까? 걸어 다녀요? 안 걸어 다녀요? 얘들은 모유 수유를 하기 때문에 걸어 다닐 수가 없죠. 그런 애들은 신발 계획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남쪽, 이게 우리 한국 사회는 금방 태어난 애한테도 신발이 있어요. 태어나지 않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요만한 신발을 사다가 집에다 놓고 있더라고요. 그건 생산자가 생산을 하기 때문에 있는 것이잖아요. 근데 북한은 그런 걸 생산하지 않습니다. 왜? 그 갓난 아기는 걸어 다니지 않기 때문에 신발이 필요 없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 아장아장 걸을 때부터 그 애부터 이제 신발을 생산하게 되는데, 그러면 사이즈와 이런 것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북한에는 사이즈를 문수라고 해요. 그런 것을 모든 상점, 지역에 있는 상점들이 주민 세대에 나가서 다 조사를 합니다. 사이즈나 이런 것들 주기적으로 조사를 해서 통계가 다 잡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국가적으로 예를 들어서 신발이 몇만 컬레가 필요하다 하면 생산 능력을 가진 기업도 각 지역에 그만큼의 생산 능력을 가진 신발 공장을 설립을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함경북도, 여기 말하면 지금 서울시, 경기도, 충청남도, 북도, 전라남도, 북도 각 도별로 인구수에 따른 연간 필요 생산량만큼 신발 공장이 설립되어 있고, 그 신발 공장에서 거기에 맞는 신발을 생산한다. 근데 북한에서 제가 떠날 때까지만 해도 기준이 어떻게 됐냐면 1인당 1년에 4컬레예요. 평균 1년에 4컬레. 그런데 초등학생, 중학생 같은 경우는 1년에 5컬레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교까지는 좀 이렇게 운동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신발이 빨리 닳고 빨리 없어지는 거예요. 그때 당시는 운동화라는 게 운동할 때 신는 우리 축구화 같은 축구화, 탁구화, 농구화 다 따로 있지 않습니까? 한국은. 북한에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신발 신고 운동하죠, 다. 그렇게 계획을 세우는 게 계획경제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이 옷도 우리는 시장에 가든 백화점에 가든 옷이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북한은 그렇지 않습니다. 옷은 3년에 한 벌이에요. 나는 사고 싶어도 상점에 가면 없어요. 딱 나라에서 배급을 해주기 때문에 옷도 5년에 한 벌 내가 새 옷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계획이 수립이 된다 이거죠. 이해가 되세요? 모든 것을,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 먹는, 오늘 된장국을 먹었어. 그럼 된장이 필요하죠. 그러면 된장은 한 달에 1인당 250g, 간장도 250g, 식용유도 250g. 그 다음에 또 우리 간식도 먹고 싶잖아요. 그러면 사탕과자 생산을 해요. 어른들은 사탕과자 없어요. 딱 중학교 학생들까지만 사탕과자를 공급해요. 북한에서. 나라에서 실질적으로 주는 게. 그러면 한 달에 250g. 이렇게 우리가 필요한 모든 생필품은 소비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소비 기준에다가 곱하기 인구수, 필요한 사람의 수, 이렇게 걸어서 그것만 생산하는 게 계획경제예요. 그러면 그렇게 계획을 세워놓고 그 생산 능력도 그거 생산할 수 있는 것만큼 서울시, 충청도, 전라도 이런 데다가 다 공장을 만들어 놓는 거죠.
그렇게 공장을 만들어 놓고 그 공장은 그 지역 사람들이 필요한 것만큼 만들어서 공급을 해줍니다. 그러면 공장을 돌리려면 뭐가 있을까요? 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자본, 돈이겠죠. 공장을 돌리려면. 한국 같은 경우는 자본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북한은 재정이라고 표현을 해요. 왜 그럴까요? 재정은 나라의 돈을 쓴다는 의미예요. 국가재정. 나라에서 예산으로 확보한 돈을 이 기업에다가 고정자금, 이동자금으로 돈을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돈을 가지고 기업이 돌아가고 가동을 하고 자금은 확보됐어. 그럼 원료자재가 또 필요하죠. 그럼 원료자재를 생산하는 생산재 기업이 또 있습니다. 생산재 기업도 제가 지금 소비재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신발을 만드는 생산재 공장이라면 신발의 밑에 깔창을 만드는 고무가 필요하다 하면 이 고무는 수입을 해야 돼요. 북한에서는 생고무가 없기 때문에 생고무를 수입에다가 거기에 이제 그 파고무랑 이런 걸 섞어서 밑창을 만들 수 있는 고무를 만드는 거예요. 그 고무를 판때기처럼 밑창 만들 수 있는 이렇게 만들어서 모든 공장에 뿌려주는 거예요. 신발 공장에다가. 근데 그 뿌려주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국가가 계획을 짰기 때문에 너는 100개를 만들어서 A라는 기업에 20개 주고 B라는 기업엔 30개 줘라. 이렇게 촘촘하게 맞물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료자재도 신발을 생산하는 기업이 원료자재를 조달하기 위해서 싼 데가 어딘가 비싼 데가 어딘가 고민하면 막 이렇게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국정가격으로 똑같이 모든 기업에 10개면 10개 기업에다가 밑창을 똑같이 공급을 하기 때문에 모든 공장이 가져오는 원자재 가격은 똑같은 가격으로 가져다가 그걸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엔 또 그렇게 가져온 다음에 원료자재는 그렇게 조달을 해요. 그러면 원료자재 조달하는 것도 내가 가져오진 않아요. 이게 생산기업이 내가 막 떠나서 가져오는 게 아니라 자재 상사라는 게 있어가지고 자재 상사에서 중앙사재 상사부터 시작을 해서 지구에 있는 사재 상사까지 있는데 여기서 거기서 생산재 기업에 가서 조달을 해서 이 소비재를 생산하는 기업에다 갖다 주죠.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갖다 줍니다. 그러면 나는 앉아서 나라에서 신발을 생산하는 백헐레를 생산만 하면 되죠.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필요할까요? 노동력이 필요하겠죠. 그럼 노동력은 우리는 여기 여러분들 대학을 졸업하면 뭐 이 자기소개서 쓰고 이력서 쓰고 해서 뭐 거기다가 내 경력이나 이런 걸 그냥 잘 어필을 해서 여기 뿌리고 저기 뿌리고 해야 여러분들은 취업을 합니다. 북한은 아니에요. 인력도 나라에서 딱딱 공급을 해줍니다. 자, 저는 경제대학 졸업생이죠. 그럼 제 전공이 뭐겠어요? 제 전공, 제가 북한은 경제대학인데 경영경제를 같이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본 전공은 회계예요. 경제를 전체 경제를 배웠는데 여기 경영도 같이 배웠기 때문에 제가 회계 파트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라에서 저처럼 대학을 다닐 때 우리는 대학을 가겠습니다 하고 등록금 내면 다 시험에 합격되면 다 갈 수 있어. 북한은 아닙니다. 인력도 계획적으로 양성을 해요. 아니 대학 졸업생을 이만큼 만들어놨는데 뿌릴 데가 없는데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학을 이제 입학을 시킬 때도 예를 들어 저같이 회계 전문가라면 공장마다 다 회계 전문가가 있잖아요. 이미 졸업해서 나가 배치된 사람들. 그 사람들 중에 이제 연료보장이 돼서 연료보장 정년퇴임. 북한은 연료보장 정년퇴임 할 사람 몇 명. 어느 해는 몇 명, 어느 해는 몇 명이기 때문에 이 5년 동안에는 몇 명을 양성을 해야 되니 거기에 맞는 인원만큼 각 지역에서 시험을 봐서 학교에 입학을 해요. 그리고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는 거기다가 딱딱 그 사람들이 빠지고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배정을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노동자 배정. 생산에서 생산활동을 하는 설비도 다리고 현장에 가서 생산을 해야 될 사람들, 사무직 말고요. 그런 사람들도 나라에서 그 지역에다가 우리 회사는 100명이 필요합니다. 그거는 누가 아냐? 이미 국가계획위원회는 다 알고 있습니다. 왜? 이만한 생산을 하려면 이 설비에서 하루에 몇 개씩 생산하니 한 달 안에 이만큼 생산하니 또 한 사람이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제한돼 있잖아요. 아무리 열심히 해봐야 1000개는 못 만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매 사람마다 노동 정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너는 8시간 동안에 뭐 30개는 꼭 만들어야 된다. 다 해보니까 30개, 맥시멈 30개인 거예요.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노동력을 거기다 배치를 해줍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물건을 생산했어요. 제가 전통적인 계획경제를 얘기합니다. 물건을 생산했어요. 그러면 기업은 가만히 앉아있으면 돈 줬죠. 원로자재 줬죠. 인력이 왔죠. 뭐 그러면 공장, 북한은 지배인이라고 여긴 사장이죠. 공장을 돌렸어요. 다 돌리고 나니까 물건이 나왔어. 팔아야 되잖아요. 그럼 이게 가격이 책정돼야 되겠죠. 가격도 내 마음대로 못합니다. 국가가 이미 너희 신발은 국정가격 2원 하고 정해놨어요. 신발은 100원. 그러면 A라는 기업부터 저기 Z라는 기업까지 생산한 모든 신발은 다 2원인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가격은 이미 국정가격으로 나라가 정해놨고, 판매 내가 마음대로 여기다 주고 저기다 주고 여기다 주고, 이걸 팔기 위해서 우리 신발 사가라 우리 신발 사가라 홍보하고 막 이런 거 없습니다. 왜요? 계획경제라고 했죠. 필요한 것만큼 생산해서 뿌려준다. 그러면 상점, 상업관리소라는 게 있어요. 또 상업유통기관에서 나는 신발 생산해놓고 팔짱 딱 끼고 있으면 상업유통기관에서 자동차 가지고 옵니다. 거기 상업유통기관 또 이제 유통업들이 있으니까 거기서 와요. 와서 우리한테 계약이 돼 있는 게 있어요. 우리 인구수가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예를 들어서 300컬레 하면 딱 300컬레만 이들한테 사이즈별로 주면 끝. 그러면 그 상업유통기관에서 우리 계좌로 신발을 생산한 기업의 계좌로 돈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업에는 아무 권한이 없습니다. 나라에서 다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장들 하기가 너무 쉬워요. 나라에서 해준 대로 그냥 생산만 해서 가만히 있으면 판매까지 되고 돈이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돈이 들어온다면 해야 될 또 절차가 있어요. 북한이 기업이 이를 생산활동을 하고 나면 세금을 안 낸다? 나라이기 때문에, 나라는 국가 재정을 가지고 학교 선생님들 있을 거고 의사들도 있을 거고 이렇게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않는 활동이 있단 말이에요. 교사들이 부가가치를 창출하지는 않잖아요. 실질적으로. 교사들은 학생들을 가르치고 대학 교수님들도 학생들을 가르치고 또 그 다음에 또 의사들도 마찬가지고, 북한의 의사들도 다 무상치료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한테 다 구별을 줘야 되잖아요. 구별을. 그러니까 나라 돈이 필요한 거죠. 그걸 다 운영을 하려면.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은 생산을 해가지고 세금은 냅니다. 그 세금이 뭐냐면 우리 말하면 부가가치세, 거래수익금이라 하는 그런 세금을 내고, 그것도 우리도 부가가치세가 요 신발이면 신발 안에 붙어 있잖아요.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가가치세가 거기에 붙어 있죠. 나라에서 정한 국정가격 안에 부가가치세가 붙어 있습니다. 그 다음엔 또 기업이니까 기업이 우리 법인세와 같은 국가기업 이득금이라는 법인세를 냅니다. 그렇게 하고 이윤이 남잖아요. 일부 기업의 이윤이 남으면 그 순수익은 기업이 함부로 처리를 못했어요. 국가가 요거는 기술 개발에 써라, 과학기술 개발에 써라 하고 다 꼬리표를 붙여놔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못했거든요. 지금까지 북한의 전통적인 계획경제는 사실 이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우리 대학에서 어떤 걸 가르쳤냐면 자본주의 부패성, 자본주의 국가들이 왜 안 좋은지 하는 걸 가르쳤는데, 그게 뭐냐면 두 가지가 가장 내리에 남았어요. 노동력이 상품화, 기업의 독점 자본가, 이걸 가르치더라고요. 노동력이 상품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가르쳤냐면,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는 노동력이 상품이야. 상품이란 게 뭡니까? 북한에서는 용어는 상품이란 남에게 팔기 위한 물건, 이렇게 돼 있어요. 영어 해설로. 남에게 팔기 위한 물건. 그러니까 우리가 깜짝 놀랐죠. 왜? 노동력, 사람이 어떻게 상품이죠? 나를 어떻게 팔지?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에 와서 알았어요. 그건 틀린 말이 아니었구나. 여러분들 다 상품, 저도 상품이죠. 왜? 다 가치가 매겨져 있잖아요. 가치가. 내가 어느 회사에 들어갈 때 이만한 가치를 갖고 그게 구별을 받으면서 들어가고, 정말 기업이 나를 사가지 않으면 돈을 못 벌더라고요. 이거는 틀린 말은 아니었네 라고 했어요. 그 다음 독점 자본가. 독점 자본가에 대해서 가르친 건 뭐냐면, 자본주의 시장 경제는 이 사회주의 계획 경제처럼 모든 우리가 쓰고 사는 모든 생활 필수품, 모든 것을 계획대로 필요한 것만큼, 수요만큼 계획을 짜서 그만큼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수요 아무런 상관없이 그냥 이 기업 저 기업 저 기업 서로 경쟁하면서 막 그냥 우후죽순으로 기업들이 신설이 되고 이래서 생산을 하기 때문에 수요보다 공급이 이만큼 가잉이 돼서 서로 경쟁을 하다가 죽은 기업은 폐업이 되고 살아남은 기업은 독점 자본가가 되더라 라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그때 선생님한테 질문했어요. 선생님, 그러면 이 물건을 많이 만들어 놓고 수요만큼은 팔렸고 나머지 남지 않습니까? 그건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건 바다에 쳐넣지요 하고 가르치더라고요. 그 제가 한국에 와서 입국하자마자 국정원 이제 조사받을 때 물었어요. 선생님한테. 선생님, 여기서는 내가 북한에 있을 때 그렇게 배웠는데 그러면 물건이 남으면 바다에 쳐넣습니까? 에이, 김 선생님, 우린 그렇게 안 합니다. 자본주의 사회. 다 어려운 나라에 주던가 어려운 사람들한테 가던가 이렇게 하는 것이 그걸 왜 바다에 쳐였습니까? 그건 잘못 배웠더라고요. 그러나 독점 자본가는 맞아요. 서로 경쟁을 하다가 살아남은 것만 살아남는다. 그랬는데 제가 이제 큰 기업은 잘 못 봤어요. 근데 단 자영업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제가 살던 임대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치킨집이 여러 개 막 남아 있었어요. 무슨 치킨 5개 치킨집이 쭉 생기더니 이 집이 문을 닫고 저 집이 문을 닫고 하더니 2개가 남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또 생각을 했죠. 아하, 북한에서 말하던 게 이 경쟁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지금 이제부터 전통적인 걸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제부터는 이 오상강 담화부터는 바뀐 겁니다. 어떻게 바뀌었는지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는 전통적인 걸 얘기 들었고, 자, 어떻게 바뀌었는지. 10대 경영권을 줬어요. 기업에다 쫙 경영권을 줬단 말이에요. 이 계획권은 뭐냐면 아까 제가 신발을 너희 기업은 신발 공장은 맥컬리를 만들어라 라고 계획을 줬다 했죠. 지금은 그 계획은 형식적인 거예요. 국가가 정말 형식적인 계획을 잡아주고 기업이 스스로 내가 무엇을 생산하겠다라고 내가 스스로 계획을 잡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발 공장이라 하더라도 신발 원자재가 없어. 그러면 난 신발 안 생산해. 나는 옷을 생산할 거야. 왜? 옷은 재봉기하고 천만 있으면 돼요. 실, 단추 이것만 있으면 다 만들 수 있어요. 나는 옷 만들 거야. 그 재봉기 몇 개 갖다 놓고 옷을 만들기 위한 계획을 세워서 주면 나라가 승인해 줍니다. 그래서 계획권이잖아요. 내가 무엇을 생산을 하는 생산활동을 할지를 계획하는 권한이 기업에 부여됐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기업이 생산수단에 대한 소유를 기업의 사장한 데 있다는 건 아닙니다. 아직도 소유는 국가 소유지만 권한은 기업에 줬다. 그래서 기업이 옛날에 신발 만들고 옷 만드는 공장은 옷만 만들고 또 그다음에 볼펜만 만드는 공장은 볼펜만 만들고 하던 공장이 이제는 아니야 난 서비스업도 할 거야. 난 우리 기업은 신발 공장이지만 사진도 찍어서 돈을 벌 거야. 해도 됩니다. 그다음에 택시를 가져다가 사다가 내가 택시 해도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계획권이 이제는 기업으로 가니까 나라에서 돈을 줄까요 말까요? 고정자금, 유동자금 줘요? 안 줄까요? 안 줍니다. 이제는. 자 보세요. 아까 제가 돈 다 준다 했죠? 원료자재 나라에서 안 줍니다. 나라에서 주는 경우는 그것이 바로 요 전통적인 계획경제 때 국가가 원자재 주면서 요걸 생산해라 한 그 계획, 그걸 보고 북한에서는 중앙지표라고 합니다. 그것만 기업이 생산을 하죠. 그럼 원료자재 주고 사람 주고 다 주는 거죠. 기타 모든 그 외에는 그래서 이제 품목이 중앙지표가 있고 지방지표가 있고 기업소 지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기업이 알아서 모든 걸 하게 돼 있다. 그 다음에 여기 생산저지권이잖아요. 생산하려면 노동력도 필요하고 원료자재도 있어야 되고 하지 않습니까? 원료자재 나라에서 안 줘요. 이제는 기업이 내가 어떻게 하나 노력을 해서 시장에서 가져오던 중국에서 수입하던 네가 알아서 능력껏 해라 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노동력은 나라에서 배정은 해줘요. 배정은 해주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기술 개설을 했어. 그래서 원래는 노동력이 100명이 필요했는데 막 기술혁신하고 나니까 80명이 필요하고 20명은 해고를 시켜야 돼. 북한에 해고라는 제도가 없어요. 해고를 시켜야 돼. 이러면 해고를 내가 마음대로 막 시키는 게 아니라 20명의 인원을 명단을 쭉 작성해서 여기 말하면 여기 무슨 구지? 성동구? 여기 무슨 구예요? 근데 여기 구를 잘 모르겠네. 제가 사는 데가 마포구인데 지금 마포구청에 보내요. 그럼 보내면 그 구청에서 20명에 대해서 다시 재배치를 합니다. 다른데.
북한은 이 실업자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실업자가 없어요. 일 안 해서 그렇지 실업은 없습니다. 다 나라에서 배치를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20명은 그들을 다시 보내주죠. 이렇게 이제는 기업이 자기네가 기술 개선을 해가지고 필요 없는 노동력은 이렇게 내보낼 수 있고, 그 다음에 필요한 노동력은 저쪽에서 스카우트 해올 수 있어요. 이제는. 옛날에는 그게 필요 없어. 그걸 못 해요. 우리는 저 노동력이 필요한데. 근데 그런 생각도 안 했어요. 왜? 나라에서 다 기술 개선해서 딱 기계도 갖다 주는데 그게 무슨 필요해요? 가만히 앉아서 만들라는 거 만들면 되는데. 근데 지금은 아니죠.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제품을 만들어서 팔기까지 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권한이 나한테, 책임과 권한이 나한테 왔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을 해야 돼요. 그리고 원료자재도 그렇게 가져야 되고, 인력도 지금처럼 스카우트 해올 수 있고, 그 다음에 돈도 어디서 가져올까요? 은행에서 빌려야 되고, 과거에는 은행에서 안 빌려도 돼요. 은행에서 빌려야 되고, 은행에서 못 빌리면 개인 돈을 빌려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가격도 아까 제가 국가에서 정해준다 했죠? 국가에서 원자재를 준 거는 국가에서 정하지만, 내가 시장에서 원료자재를 가져다가 한 상품에 대해서는 내 권한이 있어요. 다 가격도 정하고 시장 가격으로. 그 다음에 판매도 내가 해야 되고, 품질 관리도 해야 되고, 모든 것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관리기구. 우리 기구는 국가가 딱 기구를, 조직도를 만들어. 지배인 밑에 무슨 부가 있고, 밑에 무슨 팀이고, 무슨 팀이고, 국가가 다 만들어졌는데, 이 관리기구도 이제는 기업이 할 수 있다. 이런 권한을 다 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의 전통적인 계획경제하고 달라진 게 뭐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세요? 이 시점에서 제가 아까 모든 필요한 것은 국가가 계획해서 딱 생산을 하기 때문에 주민들은 그것만큼 다 배급을 받았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기업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되면 무슨 일이 발생할까요? 그건 여러분들 생각하세요. 제 뒤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국가 중심의 계획경제 체제가 기업 중심의 시장형 경제 체제로 전환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전문가들 속에서 반론이 있어요. 야, 김 박사, 아직까지는 시장형 경제라고 말하기는 어려워.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전통적인 계획 경제를 북한에서 책상머리에서 배우고 현장에서 경험해 본 사람으로서 저거는 계획 경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땡땡이를 치고 거기다가 시장형이라는 걸 표현을 했습니다. 표현할 게 없어요. 시장 경제는 아니에요. 왜냐? 생산수단에 대한 소유권이 기업이나 개인한테 없기 때문에. 근데 경쟁을 하는 것만 뒤에서 말씀을 드릴 텐데, 경쟁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화가 김정은이 내놓은 우리식 경제관리체계의 사회주의 기업책임관리제가 도대체 어떻게 기업 경영을 어떻게 바꿔놨고 소비 문화를 어떻게 바꿔놨는지를 이제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고객 수요 기반의 제품 개발 전략이라 했어요. 자, 전통적인 계획 경제에서는 북한 주민들은 고객이었을까요? 뭐였을까요? 고객이라고 할 때는 고객이 물건을, 내가 저 물건을 사가는 사람이 고객이잖아요. 물건에 대한 이제 그 소비자가. 근데 북한에서는 이 소비자인 개인들이 고객의 역할을 한 것이 아니라 국가가 배정해주면 그냥 이제 소비하는 그냥 역할만 했던 거예요. 수요자라기보다도 소비하는 역할만 했던 거죠. 그랬는데 지금은 이 모든 주민이 고객으로 등장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거기에 맞게 제품을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팔리지 않아요. 근데 과거에는 기업이 이런 제품 개발을 안 했어요. 새로운 제품을 개발할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중앙에서 개발해서 그런 모형을 만들어서 보내주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한국에 와서 처음에 왔을 때 많이 놀랐던 게, 제일 먼저 제가 대학교를 간 데가 중앙대학교였어요. 예. 근데 중앙대학교 어떤 교수님이 저보고 중앙대학교에 와서 R&D 센터로 오라는 거예요. 그런 말 들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교수님, R&D가 뭡니까?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예. 여러분들은 다 아는 걸 R&D가 뭡니까? 라고 하니까 연구개발을 하는 데래요. 어머나, 대학은 학생들 가르치면 되지 왜 연구개발합니까? 제가 이랬거든요. 근데 김정은 시대 들어서 북한에 모든 대학에 R&D가 있어요. 다 연구개발 연구소가 다 있습니다. 이렇게 바뀌고 있는 거죠. 예. 그래가지고 기업도 이렇게
대학 졸업생들이 와서 제품을 개발하고 어떻게 하면 수요 맞춤형 제품을 개발할지 계속 고민하고 신제품을 내놓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신제품을 개발하면 또 어떤 일이 발생을 할까요? 제품이 많아지겠죠. 다양한 제품들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제품이 다종화, 다양화가 나오는 거죠. 그 전에는 여기 왼쪽 보세요, 여러분들이. 여기 왼쪽에 있는 왼쪽 슬라이드의 왼쪽 아래에 있는 북한 사람들이 신는 신발이 이거였어요. 기본적으로. 여기 요 구멍이 뻥뻥 뚫린 요거는 남자 운동화. 이름이 달라요. 남자 운동화. 여기는 여자들이 신는 편리화. 신으면 되게 편하다 해서 편리화. 남자들은 운동도 많이 하고 하니까 남자들이 신발 이름은 운동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발을 거의 이게 똑같은 디자인의 신발들을 똑같이 생산해서 공급해 주기 때문에 어느 집이 결혼식을 해요. 그럼 결혼식 가면 신발 다 벗어놓고 들어가잖아요. 신발이 다 똑같아요. 아버지들이 들어오면 신발이 다 똑같으니까 술 드시고 어느 정도 술 기운이 있으면 내 신발 구분 못 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발이 들어가는 신발 신고 집에 가요. 가보니까 내 신발이 아닌 거야. 그러면 다음 날에는 다시 동네 사람들, 북한은 거주 이전이 자유도 없기 때문에 동네 사람 다 알거든요. 그럼 이게 누구네 신발인가 해서 그 다음에 아침에 다 바꿔 신거든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그렇게 전통적인 계획경제에서는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지 않았다. 왜? 신발은 그냥 보호의 수단이기 때문에 생산만 해서 공급을 하면 끝인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셔요. 저 김정은이 서 있는데 오른쪽에 여기 신발이 알락달락 너무너무 곱잖아요. 이쁘잖아요. 지금 저렇게 신발을 생산을 합니다. 만약에 신발을 이렇게 생산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어떤 집 다른 이런 이쁜 걸 신고 어떤 집 다른 이거 신고 하면 얼마나 이게 역차별이 생기겠습니까? 여러분들 사회주의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사회주의는 평등사회예요. 평등. 아까 전통적인 계획경제가 똑같은 기준으로 공급해 주는 게 균등하게 골고루 공급받아서 누구나 다 골고루 같이 사는 평등한 사회가 바로 사회주의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봐요. 이렇게 막 생산을 해가 이렇게 이쁜 제품을 생산을 해가지고 좋은 제품을 생산해서 돈 있는 사람은 비싸게 이걸 사고 돈 없는 사람은 싸게 이걸 사신고 그러면 어떤 게 생기겠습니까? 불평등이 생기고 막 그다음에 상대적 박탈감도 생기고 이런 게 막 생기겠죠. 그전에는 전혀 그런 게 없었어요. 신발을 공급한 날은 다음 날에 신발 상점에 들어오면 인민반장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처럼 여기 한국어 말하면 아파트 통장. 그 사람이 다니면서 신발 상점에 들어와서 사가세요 해요. 그러면 신발 상점에 가잖아요. 그럼 신발을 줘요. 사람들이 줄을 쭉 서 있어. 신발 사겠다고. 그런데 여기 앉은 요 앞에 앉은 5명이 갔어. 누구 사고 누구 안 샀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상점은 딱 한 사람이 한 걸로 있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2개 가져가고 어떤 사람이 3개 가져갈 수 있겠죠. 그거를 또 체크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상품 공급 카드라게 있어요. 1인 가구는 자기 혼자만 등록돼 있고 4인 가구는 4명께 다 등록돼 있기 때문에 이걸 내가 갖고 가고 상점에도 하나 있어서 맛도장을 딱 찍기 때문에 누가 가져가고 안 가져간지는 확실하게 다 압니다. 그러면 다음날에 신발 신고 나오면 다음날 회사 출근할 때 보면 똑같은 신발 다 신었어요. 새 신발 다음날에. 그 다음에 오늘은 물고기를 공급했어요. 물고기 상점에서 예를 들어서. 그러면 모든 집이 물고기를 구워 먹어요. 생선. 그러면 이 집에서 비리네, 저 집에서 비리네, 다음 집에 비리네. 그렇게 되면 무슨 도둑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통적인 계획경제에서는 도둑놈이 없었어요. 문을 잠그고 자본 적이 없어요. 문 다 열어놔도 왜? 이 집도 똑같은 거 먹고 똑같은 거 입고 이 집도 똑같은 거 먹고 똑같은 거 입고 그러면 여러분들 돈이라도 있을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동일노동 동일임금입니다. 북한은 전통적인 계획경 동일노동 동일임금. 자, 여러분들 같이 공부를 이렇게 하다가 어떤 사람은 삼성에 갔고 어떤 사람은 제가 산업은행에 있으니까 산업은행 갔고 어떤 사람은 저기 그 작은 기업에 갔어. 그러면 연봉 차이가 이렇게 크잖아요. 똑같이 배웠는데 북한은 아니에요.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여기에 경제 전공이다 라고 하면 경제를 전공과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나간 사람은 똑같은 급여를 받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것도 북한은 우리는 월급 임금 하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북한은 생활비라고 표현합니다. 월급이 왜 생활비라고 표현했겠어요? 우리처럼 임금 월급 하지 생활비라고 표현한 것은 한 달 동안에 살 수 있는 비용이기 때문에 생활비인 거예요.
그러면 이 급여를 받고 나면 남는 돈이 별로 없어요. 이제 전통적인 계획경에서 우리 아버지의 생활비가 얼마였나요? 우리 아버지가 우사거든요. 우리 아버지의 우사라고 돈 더 많이 주지 않아요. 우사들 똑같아요. 급여가 120원이었어요. 그러면 120원 가지고 배급제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공짜는 아닙니다. 싸게 줄 뿐이죠. 공짜는 아니에요. 쌀 사고 간장 된장 사고 신발 사고 옷 사고 뭘 다 사고 나면 남는 돈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남는 돈이 뭐 30원 정도 남아요. 그러면 은행에다 저금을 하라 그런단 말이죠. 그럼 은행에 저금하는 사람도 있고 저처럼 대학을 다니는 딸이 있으면 아버지 갖고 30원을 저한테 다 송금해 주죠. 그러면 제가 그걸 가지고 그 식당에 가서 밥도 사 먹고 하니까 돈이 주머니 돈에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요. 경제난이 왔을 때 굶어 죽은 사람들이 주머니에 돈이 없기 때문에 굶어 죽었던 거예요. 주머니에 돈 있으면 그걸 가지고 사 먹으면 되잖아요. 또 장사를 하든가 해야 되는데 생활비라고 줬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들 병원에 가면 또 돈을 많이 쓰지 않냐? 북한은 무상치료 무료교육이에요. 우리는 돈이 병원에 가려면 막 여기 오니까 생명보험이 들라는 거예요. 막 저희한테 와가지고 생명보험이 들라고 막 아니 생명보험은 왜 드니? 막 그래서 북한에 그런 게 있긴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저축이 개념이지 생명보험이라고 하지 않거든요. 인체보험이라 해가지고. 근데 그거는 그냥 저축이 개념이지 병원에 가 쓸 돈은 아니에요. 병원은 무상치료니까 돈 한 번도 내본 적이 없고 여러분들처럼 대학에 오거나 고등학교, 중학교, 대학 다 무료니까 돈 낼 일이 없잖아요. 그 돈 낼 일이 없는데 아니 무슨 돈이 주머니 돈이 필요하겠어요. 그러니까 동일노동 동일임금인 그 전통적인 계획경제에서는 누구나 다 그냥 행복했어요. 또 왜 남쪽하고 비교할 일이 있어요. 중국하고 비교할 일이에요. 중국에 가볼 일이 있어요. 해외여행이랑은 못 가기 때문에 어디하고 비교할 데가 없는 거예요. 비교를 해야 야 저기는 잘 살지 우리는 왜 이렇지 뭔가 비교를 하겠는데 전혀 그런 걸 모르고 살았어요. 그냥 행복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경제난이 왔고 그것이 경제난을 기점으로 해서 시장화가 되면서 갑자기 나라에서 주는 배급이 싹 다 끊기면서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못 사는 사람 잘 사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잘 살고 좋은 거 신고 밑에 또 양말도 봐요. 양말. 제가 저걸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2002년도 북한 떠나서 이제는 벌써 24년 차 되잖아요. 제가 떠날 때마다 저런 양말은 없었어요. 중국에서도 저런 양말은 안 들어왔던 것 같아요. 양말은 여러분들 왜 신는다고 생각하세요? 북한은 양말도 보호하기 위해서 신는다고 해요. 자, 여름에는 북한에서는 양말을 안 신어요. 지금 여러분도 운동화 밑에 양말 다 신었잖아요. 저도 지금 스타킹 신고 왔거든요. 북한에서는 왜 양말을 안 신었을까? 이제 여름은 양말을 안 신는 이유가 양말이라는 것은 추워서 겨울에 추울 때 발을 따뜻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신는 것이다 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양말은 겨울 양말만 있지 여름 양말은 없습니다. 그러니 생산하는 것도 이렇게 알락달락하게 생산을 하려면 이게 조금 더 복잡한 공정이에요. 여러 가지 실을 색깔을 매겨서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북한의 양말은 어떤 색깔이었냐면 검정색, 쥐색, 회색 이거밖에 없었어요. 똑같아요. 양말 벗어놓으면 누가 누군 건지도 몰라요. 그렇게 살았죠. 옷도 거의 다 유니폼 거의 비슷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지금은 저렇게 알락달락하게 너무 이쁘게 만드는 거예요. 김정은이 뭐라고 말하냐면 저 안에 여기 캐릭터가 하나 있죠. 요 캐릭터 요거 캐릭터. 요 캐릭터가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너구리예요. 너구리. 근데 북한에 영리한 너구리라는 만화 영화가 있어요. 너무 똑똑해 요 너구리가. 그래서 북한의 만화는 우리처럼 그냥 재밌는 만화가 아니라 다 상식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이들이 쉽게 덜셈 뺄셈 곱하기 수학 공식 이런 걸 외우게.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나무가 있는데 이게 해가 지니까 그늘이 지고 이렇게 그늘이 졌을 때 요 밑에 각도 계산해서 삼면을 구하는 방식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을 만화에서 요 너구리가 아주 잘 풀어주는 거예요. 애들이 너구리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뭐라 그러냐면 이 애들이 좋아하는 너구리를 이 양말에다 박아라. 이런 거죠. 그러면 엄마들이 얼마나 좋겠어요. 애들이 좋아하는 너구리 이 양말이 불티나게 팔리겠죠. 옛날 같으면 내가 상점에 가서 사가시오 할 때 하나 공급하면 하나 사러 갔는데 이제는 아니잖아요. 내가 주머니에 돈 있는 것만큼 10개를 구매해도 되고 20개를 구매해도 되고 그건 내 마음이란 말이에요. 지금은. 자, 이렇게 다종다양화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봐요. 이 포장을 한 거 보고 또 깜짝 놀랐어요. 산업은행 있을 때 우리 산업은행에 심양 지점이 있어요. 심양 지점에 있는 어떤 분이 단둥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계속 북한 이걸 사서 한국 들어올 때마다 가져왔는데, 제가 그때마다 이렇게 먹어보면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한국 거보다는 좀 못, 우리 한국에서 생산하는 것보다 조금 못하지만 그래도 맛은 있었어요. 이렇게 잘 포장을 했죠. 예, 과거의 전통적인 계획경제. 제가 한참 거기서 회사 생활할 때는 뭐냐면, 이런 걸 생산을 하면 포장에 별로 관심 없어요. 왜? 어차피 속만 먹잖아요. 이건 버려야 되고. 그리고 공급을 해주기 때문에 포장했는데, 아까 제가 어떻게 했어요? 과자, 사탕, 1인당 아이들이 몇 그램이라 했죠? 까먹었어요? 250g 한 달에. 그러면 우리가 애가 5이야, 예를 들어서. 그럼 1kg 250이잖아요. 1kg 250을 주려면 이 포장을 180g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으면 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포장을 하나도 안 해. 엄마가 상점에 갈 때는 이만한 그릇 들고 가면 상점 판매원이 그 그릇을 저울에 놓고 이 빈 그릇을 잰 다음에 여기다가 1kg 250을 갖다 올려서 키로를 떠가지고 집에 갖고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포장도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포장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겉보기가 속보기라고, 포장이 이쁘고 멋있어야 사람들도 맛있겠지 하고 사간단 말이죠. 이게 정말 시장 경제랑 너무 비슷해요. 지금 현재는. 자, 왼쪽 보세요. 왼쪽. 여기 왼쪽. 이게 과거의 북한의 과자 생산이에요. 자, 보세요. 과자 이렇게 내려와. 이게 지금 이게 뭐냐면 구워져서 지금 벨트를 타고 나오는 거예요. 쭉 나와서 이게 담겨졌죠. 이렇게 담겨지면 얘를 이제 하나씩 포장을 해야 되잖아요. 사람들한테 주려면 포장을 해야 돼요. 그녀는 포장을 안 하고 50kg씩 이만한 데 담아가지고 상점에 가서 한 사람 이게 인원수만큼 이렇게 배급을 주면 됐어요. 그런데 이런 거 있잖아요. 2월 16일, 4월 15일은 김일성이 생일, 김정일이 생일에, 이럴 때는 애들한테 선물을 줘야 돼. 애들한테 1kg, 과자 1kg, 사탕 1kg 선물을 주는데, 그러면 이렇게 지금 아까 그 전에처럼 포장을 해야 되거든요. 여기처럼 이렇게 포장을 해야 되는데, 그 포장을 할 때면 엄청난 인력이 동원돼야 돼요. 저도 여기 동원됐어요. 300명 소조라는 데 나갔을 때 동원돼 가지고 키로수를 다 떠서 주면 그거를 요만한 봉지에다가 다 해가지고 사람이 다 해요. 그거를 사람이 하나씩 다 포장을 해가지고 아이들한테 공급을 해줬는데, 자, 지금 보세요. 지금 여기 오른쪽, 지금은 다 이렇게 기계가 생산을 하고 포장까지. 우리 북한에서는 이걸 뭐라 그러냐면 생산 공정이 자동화, 후름선화라고 표현을 해요. 원료가 투입된 때로부터 포장까지 쭉 나오는 것을 생산 공정이 자동화되어 있고 후름선화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김정은 집권 이후에 설립이 되는 공장들은 다 왼쪽처럼 이렇게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다 이렇게 후름선화 자동화되어 있다. 지금은 많이 바뀌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제품이 다종다양화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있을 때만 해도 이게 핸드폰이 없었어요. 2002년도 떠날 때 유선전화도 한 100가구에 한 개 정도도 안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700만 대가 있습니다. 북한에 다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게 수요는 많은데 되게 비싸니까 북한에서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지는 못하다. 그러나 이 핸드폰도 지금 스마트폰 나왔어요. 북한도. 근데 우리는 4G인데 북한은 이제 3G.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자, 제가 이제 화장품 하나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장품 같은 경우도 정말 포장 이쁘게 했죠, 북한이. 여기 보셔요. 예. 제가 요 위에 박스 쳐놓은 거 있죠, 박스 쳐놓은 거. 요거 왼쪽 네모나게 박스 쳐놓은 거. 요게 원래 북한에 생산하던 화장품 공장의 생산 품목이에요. 살결물, 물크림, 영양크림, 붕크림, 입술렌지. 북한은 이렇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북한말. 한국에서는 남한말. 스킨, 로션, 영양크림, 하운데이션, 립스틱. 북한은 우리말을 씁시다 라고 해요. 우리말. 조선말을 씁시다. 스킨. 조선말은 아니잖아요. 자, 우리말. 살결에다 바르는 물,
우리 이게 피부라고 할 살결. 살결에다 팔리는 물. 러서는 약간 크림이긴 크림인데 약간 물적한 크림이잖아요. 자, 물크림. 영양이 들어간 거니까 영양크림 맞고요. 파운데이션이 아니라 크림이긴 크림인데 분처럼 색깔이 있는 분크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밑에 쭉 보세요. 파우더, 가루분, 선크림, 햇빛 방지 크림, 선크림, 해를 방지하게 한 크림, 아이섀도우, 눈등분. 제가 이제 여기 보면 마스크팩이 아마 있을 거예요. 여기. 마스크팩이 없나? 북한에서 마스크팩을 미얀막이라고 하는데 우리 그 심양 지점에 있는 친구가 한번 미얀막을 저한테 갖다 줬어요. 저보고 여기다 북한 거 붙여보래요. 그때 여드름 낙하가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들이 둘인데 아들 보고 야 너 누워. 그리고 애들한테 뜯어가지고 아들한테 이렇게 적 붙여놨죠. 엄마가 싫어만큼 엄마가 하지 왜 나한테 시키냐고 그러는 거죠. 근데 냄새를 애가 턱 있는데 엄마 술 냄새 너무 나. 그러니까 이게 이 미얀막에 무슨 술 같은 그런 게 들어가 있나 봐요. 술 냄새가 난다는. 그 다음에 한 30분 있다가 뗐어요. 근데 여드름은 안 났어요. 냄새는 진짜 안 좋더라고요. 근데 그게 미얀막. 그걸 한번 써봤고, 그 다음에 아이크림. 아이크림도 북한에서 생산되고 가져다가 무서워서 못 쓰겠더라고요. 근데 한번 몇 번은 발라보자 했는데 특별한 건 몰랐어요. 근데 그래서 한국에 계신 분들이 전문가들이 이게 분석을 해서 보기도 해요. 근데 이제는 비슷한 점이 많다. 거의 이제 많이 쫓아오고 있다라는 것들도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뭐라 그랬냐면 마스카라, 북한의 마스카라는 이름 못 바꿨어요. 마스카라 뭐라 하겠어요. 속눈썹에다 바르는 뭐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마스카라 하라고 하는데 김정은이 어느 날 평양 화장품 공장에 가서 다른 나라에서 생산하는 마스카라는 물속에 엿다 꺼내도 번지지 않는데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마스카라는 하품만 해도 왜 노그리 눈이 되느냐, 잘 만들어라 라고 하면서 이 화장품의 중요성을 강조했어요. 화장품이 이렇게 많이 생산된다는 것, 얼마나 많이 생산돼요. 예, 앞서 본 것처럼 이거는 다종다양화되는 것은 그만큼 수요가 있다는 겁니다. 주민들이 주머니. 자, 이렇게 되면 기업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잖아요. 지금은. 그러면 내 얼굴이 필요하겠죠. 브랜드, 내 얼굴. 그래서 상표가 있습니다. 이제부터 상표가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 상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 상표를. 근데 이 상표에는 우리는 상표에 사상이 없지만 북한의 상표에 사상이 좀 있어요. 자, 첫눈. 빵 과자 상표인데 첫눈이라는 것은 김정은이 이 종합가공공장을, 평양 종합가공공장을 찾아간 날이 눈이 내렸어요. 그래서 과자 상표가 첫눈이 됐습니다. 이렇게 약간의 사상이 있다라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좀 넘어가겠습니다. 많은 상표들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이거 세계지적재산기구에 등록을 한다. 왜 등록할까요? 수출하기 위해서. 우리 상품이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상표가 나왔어요. 그러면 상표가 나오면 열심히 이제는 홍보를 해야 되겠죠. 마케팅도 하지 않으면 팔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말하면 박람회, 한국으로 말하면 박람회, 북한으로 말하면 전시회. 이런 전시회를 엄청 많이 해요. 신발 전시회, 빵 전시회, 식료품 전시회, 옷 전시회, 없는 전시회가 없어요. 그 전자제품 전시회, 모든 전시회를 통해서 생산기업들이 그거를 가져다 놓고 자기 거를 홍보를 합니다. 저 오른쪽 보세요. 원살 신발 공장. 자, 이거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북한에 있을 때 독점 자본가가 나온다면서 기업 간에 경쟁을 한다고 하더니 북한에 지금 독점 자본가가 나올 수밖에 없죠. 기업이 경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신발을 가지고 이제 치열하게 경쟁을 해야 돼요. 자, 이것도 다 신발.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보고 여기서 수주와 발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다. 옷도 이렇게 만들어서 전시회를 통해서 내놓고 홍보하고 다른 옷 공장들하고 엄청나게 경쟁을 해야 되고 밀가루 생산 제품도 엄청나게 경쟁을 해야 되니까 기업의 사장들은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사장들과 마찬가지로 제품 질, 정말 품질로 이기기 위해서 치열하게 경쟁을 하지 않으면 문을 닫아야 됩니다. 국가가 그걸 구제해 주지 않습니다. 이제는 기업이 알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능력이 부족한 집에는 자리 내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자, 북한에서는 여기는 패션쇼라고 하지만 북한에 우리 전시회라고 하는데 여기에 패션쇼하고는 좀 성격이 좀 다릅니다. 약간 좀 촌스럽죠. 이런 식으로 하고요. 그 다음엔 상업 광고도 있습니다. 지방마다 신문이 있는데 이게 평양신문에 실린 광고예요. 상업 광고. 질 좋은 데트론 인견천들. 데트론은 폴리에스테르. 이거를 광고를 내죠. 그러면 사람들은 여기다 전화해서 옷을 맞추고 이렇게 하는 거죠.
아니 계획경제에서는 딱 필요한 것만큼 생산을 해서 필요한 것만큼 공급해주는 사회가 무슨 이렇게 광고가 필요했겠습니까? 근데 이제는 그렇지는 않죠. 서로가 돈을 들여서 광고를 해서 그리고 우리 기업이 살아남아야 되니까요. 많은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품을 생산하면 팔아야 되잖아요. 그럼 파는 채널이 하나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채널이 이제는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채널도. 그거 뿌려야 되니까. 자 보세요. 여기 왼쪽. 이게 전통적인 계획경제에서의 상점이에요. 이 상점은 칸막이가 있어요. 이렇게 판매원이 여기 서서 주민들은 여기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재볼 수도 없어요. 여기서 필요한 것만큼 딱딱 공급해. 여기 이게 지금 이게 포장이 되는데 이게 다 술일 거예요. 술은 알코올 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무조건 당연히 포장을 하잖아요. 병에다 넣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공급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칸막이. 지금은 상점에 이 칸막이가 다 사라졌습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제일 먼저 이마트에 가보고 놀랐던 게 이런 게 없고 상품이 다 나와 있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엄마나 저거 누구 훔쳐가면 어쩌지 하고 생각했는데 북한도 지금 CCTV가 다 감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사라졌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시장입니다. 시장이 엄청 커요. 평양에 있는 통일거리 시장인데 이런 시장이 북한의 모든 시군에 다 있습니다. 두세 개씩. 이게 다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백화점인데 백화점에도 이렇게 물건들이 다 나와 있고. 자 아래 보십시오. 강북지구 상업중심. 이게 상업중심 보면 우리의 이마트나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카트기 끌고 들어가서 물건 담아서 나오면서 카드 결제하고 북한도 카드 결제하고 현금으로 결제해도 되고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러니 이제는 나라에서 배급이라는 건 없다. 이게 지금 왼쪽에 있는 이거는 류경군빛 상업중심이라는 건데 2023년에 얼마 안 됐어요. 그때 신설했는데 21층까지 있습니다. 지금을 짓는 이런 상점은 아래에 백화점이고 이게 쇼핑센터고 여기에 식당, 호텔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와서 원스톱으로 모든 걸 물건도 사고 잠자기도 하고 여기 와서 또 무슨 워터파크도 있고 안에 실내 모든 것을 다 즐기고 느낄 수 있게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걸 왜 만들겠어요, 북한이? 아니 북한에 돈 없는 사람들이 여기가 즐길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이걸 해야지 주민들이 주머니에 있는 돈을 금융권으로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발생한 매출에 대해서 세금을 국가에서 가져올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다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 시장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시장의 요소가 다 이렇게 국영으로 다 들어오고 있는 거죠. 요 가운데도 이게 북한에 해외 나갈 사람이 얼마나 있다고 해외여행도 자유여행이 없는데 캐리어를 여기서 왜 파는지 모르겠어요. 특정 계층들만 다니니까 그 사람들 대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그 오메가 명품들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 것도 다 팔고 있고요. 그만큼 자 SK2도 있죠. 여기 이렇게 화장품 사넬 화장품도 있고요.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돈 많은 사람들이 다 구매해 나가는 거죠. 이게 유통 시스템이 많이 바뀌고 있어요. 이거는 편의점이에요. 우리 한국에서 편의점 있잖아요. CS마트 같은 GS마트 같은 그다음 이런 편의점인데 24시간 운영하지는 않고 12시간만 운영을 하고 모든 것을 여기서 다 팔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아직은 지방에 다 있지는 않아요. 평양을 중심으로 있고 그 다음에 대도시로 가고 있고 대도시가 지난 다음에 이제 시군으로 옮겨가는 거죠. 그래서 평양에서부터 쭉쭉 지금 지방으로 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인터넷 쇼핑몰 북한은 전자상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전자상점도 정말 많아 20개 넘어요. 이런 전자상점도 운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요즘 입국한 탈북민들한테 물어봤어요. 너희들은 이거를 20대에 온 친구들이 있는데 이용해 본 적이 있나? 다 지방이 돼서 없대요. 그런데 이들도 온지 23년에 입국한 친구까지 제가 만났거든요. 25년에 북한에 살다가 온 친구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은 많이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구별을 카드로 주는 거죠.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라 북한에서 카드에다가 충전해서 돈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카드를 쓰려면 시장에 가면 못 써요. 그러다 보니까 다 구경 백화점 아니면 상점 아니면 이런 데 가서 쓰지 않으면 못 쓰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것들이 좀 활용되고 있다. 그리고 여기서 여기서 구매를 하면 우리는 집에까지 오잖아요. 복도까지. 근데 여기는 복도까지 오지 않아요. 어디까지 오냐? 동사무소까지 와요.
동사무소 찾으러 가야 됩니다. 내가 거기까지는. 그런 게 아직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카드. 근데 북한은 신용카드는 없어요. 이게 다 체크카드. 체크카드이긴 한데 충전식 체크카드입니다. 달러는 나래 카드에 달러를 여기다 넣고, 전선카드는 원화인데 원화를 넣고, 이렇게 해서 그 카드를 가지고 이용을 합니다. 참 제가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중국이 모든 것이 다 바코드로 QR코드로 결제하잖아요. 중국 사람들이. 우리 아들이 중국 갔다 왔는데 그러더라고. 시골에 가도 다 이 QR코드로, 현금을 안 받는데요. QR코드로 결제를 한다고. 북한에서도 지금 QR코드 결제가 시작이 됐습니다. 평양에서 지방으로 쭉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북한에서 이제는 기업이 너희 알아서 돈 벌어라 하니까 피부, 이제는 배부른 사람들이 미안해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피부 마사지를, 피부 축종을 하고 마사지도 하고, 제가 이거를 AI로 컬러를 바꿔봤어요. 컬러를 바꾸니까 이게 신문에 거 제가 흑백으로 찍다 보니, 신문에 흑백으로 나오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이렇게 북한에서 다 해주고 있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걸 받고 있다. 그러니 당국이 개인들이 주머니 돈을 얼마나 끌어올라고 노력을 하나 봐요. 시장에서 개인들이 하면 다 개인 주머니로 가기 때문에 은행으로 안 들어와요. 우리는 주머니에 돈을 안 가지고 있잖아요. 다 은행에 저금하지 않습니까? 북한 주민들은 은행에 저금하지 않아요. 제가 이것까지 설명하면 사실 이게 1시간이라는 게 제 강의를 하려면 1시간 너무 짧아요. 제가 말이 자꾸 빨라지고 있죠, 지금.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아서 그런 거죠. 이렇게 기업의 자율성을 주니까 많은 서비스 업종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워터파크가 각 도마다 다 생겼어요. 야외 워터파크, 실내 워터파크. 북한에서는 물놀이장이라고 해요. 물놀이장. 근데 돈이 비싸요. 2만 원. 북한에서 요때 2만 원 할 때 당시에 급여가 얼마냐면 한 사람이 3,000원. 북한 돈 3,000원. 그럼 2만 원이면 얼마나 많은 몇 달 걸 갖다 박아야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또 궁금해. 그러면 어떻게 살지? 이때 쌀 가격이 얼마냐면 이 시점에 4,000원. 나 급여는 3,000원. 웃기죠? 내가 하루 종일 나가 일해야 3,000원을 받는데 쌀 1kg는 4,000원. 말이 되느냐? 북한이 그랬어요. 지금까지 쭉 그렇게 오고 있습니다. 이 모순이 북한이 아직도 사회주의 계획경제라고 하면서 국가의 배급이라는 거 없는데 어쩌다 한번 주는데 그걸 못 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한 사람에 대한 노동의 대가도 시장 가격으로 책정해줘야 되는데 국정 가격으로 딱 갖다 매기다 보니까 3,000원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머지 돈을 어디서 보장하겠어요? 그러니까 남편은 직장에 나가 일하고 아내는 시장에 나가서 장사를 해서 남편은 3,000원 들어갈 때 아내는 50만 원을 벌어 가지고 오는 거죠. 시장에 가서. 그래서 생활이 가능합니다. 아내가 시장에 가서 50만 원을 벌어오기 때문에. 그러면 북한 사람들이 누구나 다 북한에 2,600만 그 명이 살아가려면 시장 활동을 안 하면 안 되겠죠. 시장 활동을 안 하고 먹고 사는 사람은 간첩이에요. 왜? 간첩들도 돈 받고 활동을 해야 되니까. 그게 아니면 다 돈을 벌어야 돼요. 돈을 벌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저처럼 남쪽에 친척이 있는 사람들도 북한에다 돈을 주잖아요. 돈을 몰래 보낼 수 있어요. 이제 가요. 그래도 그걸 가지고 팔짱 끼고 놀진 않아요. 그 돈을 시드머니를 해가지고 계속 장사를 해야 돈이 축적이 되고 그걸 가지고 먹고 사니까. 근데 그걸 은행에다가 안 맡긴단 말이죠. 은행에다 왜? 경제난이 왔을 때 은행에다 맡겼던 돈 몇 푼 안 되는 돈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나라가 돈이 없으니까. 공장이 돌아야 물건이 나오고 물건을 주민이 사야 그 돈이 다시 은행으로 들어가고 은행에 들어간 돈이 또 다시 우리 구배로 나오고 또 그 돈이 기업에 돌리는 돈으로 쓸 거 아닙니까? 그때 그런 게 생산활동이 없었기 때문에 은행에 돈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아직도 은행을 못 믿어요. 돈을 안 맡겨요. 그리고 또 어느 날 돈 많다고 회수해 가면 어떠지 하고 안 가지고 있고 또 모두 다 달러를 가지고 있어요. 화폐개혁을 하면 또 돈이 다 물로 되기 때문에 다 달러를 가지고 있으니까 달러는 100달러짜리를 주머니에 꽁꽁 다 숨기고 있다. 이렇게 가니까 금융이 그래서 텅텅 비어 있는 거죠. 택시도 많아졌습니다. 근데 북한이 얼마 전에 작년에 개인들이 승용차를 소유할 수 있다고 개인 소유권을 줬어요. 원래는 북한이 개인들이 이 승용차를 가지고 있지 못해요. 자동차를. 근데 지금은 그걸 주다 보니까 평양시에 한
10,000대 이상이 지금 평양시에 막 자동차가 다니고 있고 누구나 다 지금 자동차가 이제는 가장 큰 부의 상징이래요. 그 전에는 부의 상징이 남한 물건을 쓰는 사람들이 부의 상징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자동차를 가진 사람이 부의 상징이 되니까 이 자동차를 사기 위해서 핀눈이 돼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냐면 중국하고 밀수를 해서 북한에다 자동차를 보내드리면 돈을 벌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제가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게 바뀌고 있다. 그 다음에 택시가 있는 것은 택시값이 엄청 비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택시를 타는 사람들은 타는 것은 시간이 곧 돈. 장사하는 사람들이 시간이 곧 돈. 그렇기 때문에 택시 타고 이동을 하고 빠르게 돈 벌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런 서비스 식당들 보세요. 이태리 식당 별게 다 나옵니다. 왜? 이것만큼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자, 제가 짧은 시간에 사실 이거보다 좀 더 여러분들께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서 여러분들이 쏙쏙 이해하게 해줘야 되는데 시간상 관계로 제가 너무 빠르게 툭툭 건너뛰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구조적으로 북한이 바뀌었죠? 제가 바뀐 거 여러분들이 이해하겠죠? 그래서 이제부터 어떤 욕설이 발생을 하느냐? 일상이 양극화예요. 일상이 양극화. 야, 우리 집은 지금 고깃국이 없어서 고기를 못 먹는데 된장국만 먹고 있는데 옆집은 계속 고깃국만 먹는 거예요. 고기 냄새만 멀멀 풍기면서 옛날 같으면 나눠 먹고 했는데 이제 나눠도 안 먹어요. 너무 이기적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그게 그 사람들이 감정이 너무너무 안 좋죠. 사회주의 제도에 대한 불만도 생길 거고. 이거 보세요. 지금 어떤 사람은 평양의 승마구락부에서 승마를 하고 이렇게 놀고 있는데 어떤 애는 빗자루를 팔기 위해서 시장으로 가고 있고. 이게 현실이에요. 지금 현실, 북한의 현실. 이 제가 쓴 기사인데 왼쪽은 제가 쓴 기사인데 2015년에 제가 이제 매일경제 그 명예 기자를 하면서 북한 사람하고 이제 통화를 해서 그때만 해도 통화가 막 됐어요. 한 2시간 동안 중국 전화 가지고 막 통화를 했는데 그래가지고 하니까 그때 뭐라 그러냐면 돈 번 사람들이 지방 사람들은 평양에 원정 서핑 간다고. 일주일 동안 원정 서핑 가서 이제 백화점이나 이런 데 가서 물건을 사고 워터파크에 가서 물놀이 하고 그때만 해도 지방에 물놀이장이 없었으니까요. 물놀이 하고 그다음에 이게 뭐야 사격장에 가서 사격을 하고 권총 사격을 하고 또 승마구락부에 승마를 하고 실컷 놀다가 다시 내려온다. 근데 또 2016년에 어떤 기자가 또 이렇게 썼어요. 평양의 부의충은 단동으로 명품 서핑 가는 거예요. 지방 사람은 평양으로, 평양 사람은 단동으로. 이렇게 양극화가 심한 겁니다. 자, 가운데 애는 평양에 초등학생, 양쪽은 지방에, 왼쪽 애들은 땔감이 없어서 풀을 배다가 떼고. 여러분들이 아니 가수가 있지 않냐? 땔감이 가수가 있고 아니 돌리면 나오지 않겠냐? 북한은 땔감이 있어야 돼요. 석탄이라든가 나무라든가. 석탄나무 없으면 저렇게 풀을 가지다 저거 얼마나 떼겠어요 애들이. 그 다음에 오른쪽은 전기가 안 오니까 수도가 안 나와서 물이 안 나오죠. 애들이 학교도 못 가고 물길로 다니고. 물길로 가는 것도 30분 동안 가야 돼요. 30분 거리에 가서 저 물통을 들고 집에까지 와야 돼요. 이렇게 하고 있는 현실. 왼쪽 여자는 이렇게 폰을 보고 있는데 오른쪽 여자는 이 두만강이에요. 두만강. 물이 없으니까 수도가 안 나오니까 겨울에 얼음을 깨고 거기서 물을 꺼내서 겨울에 빨래를 하고 있고. 제가 한국 가서 느낀 게 지금 이 여자가 고무장갑 꼈잖아요. 제가 떠날 때마다 저런 고무장갑이 없었어요. 저도 대동강에 나가서 빨래를 했으니까요. 저는 평양 근처에 살았기 때문에 빨래를 들고 대동강 근처에 나가서 빨래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한국 와서 야, 저 지금 저 끼고 있는 저 장갑, 고무장갑 북한에 보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겨울에 빨래를 할 때 저 안에다가 두툼한 장갑을 끼고 손가락 장갑이니까 끼고 빨래를 하면 손이 안 시렵지 않을까. 저는 맨손으로 혹 불면서 빨래를 했으니까요. 이렇게 살고 있다라는 거고요. 가진 자들이 여유를 보세요. 정말 이 오른쪽 여자 보세요. 헤어스타일 남쪽 사람 같고 북한에서 흰 옷을 잘 안 입거든요. 너무너무 이게 흙먼지가 나고 막 이러니까. 이렇게 양극화가 심하다.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TV에서 보여주는 건 거의 평양의 모습들이죠. 평양의 모습, 평양은 정말 멋있어요. 그 다음에 도 소재지만 가도 또 좀 괜찮아요. 시군을 가면 정말 어렵죠. 그래서 이렇게 어렵게 사는데 사회주의 평등. 제가 아까 사회주의 계획경제에서는 정말 골고루 누구나 똑같이 배급해줘서 누구나 평등하게 사는 게 사회주의 사회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담론이 이제 약화가 되면서 잡아세요. 골고루 배급줘서 동일 임금 가지고 평등하게 사는 것.
현재는 배급 체제가 이미 다 붕괴됐고 무엇도 다 국가가 주지 않는다. 내가 시장에 가서 주머니의 구매력에 따라서 돈을 벌어서 사서 해야 되니까 돈을 버는 사람마다 소득 격차가 생기고 그러니까 부자와 가난한 자가 생기고 제가 이거는 그냥 주민들이 삶을 가지고 얘기한 것이고요.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도 능력 있는 기업은 개인한테서 돈을 빌리고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그걸 가지고 생산을 많이 하지만 또 능력이 없는 기업은 돈을 빌릴 수가 없으니까 문을 닫고 폐업할 수밖에 없고 또 경쟁해서 지어서 폐업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양극화가 되고 있다. 또 지역마다 또 차이가 있어요. 지금은 지역에다 권한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북한이. 이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 건데 지역에다 이제 권한을 많이 부여하다 보니까 지역에서 지역에 있는 간부들이 얼마나 노력하는가에 따라서 지역이 얼마나 잘 사느냐가 또 관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 간에 또 불균형이 또 생기고 있다. 예, 최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바로 2024년부터 나온 거예요. 2024년. 지방발전 20성 10정책이란데 김정은 집권에서 평양에다가 엄청나게 투자를 했어요. 평양만. 모든 것은 평양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 사람들이 너무너무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 사람들이 불만도 커지고 지방 사람들이 충성도도 떨어지고 하니까 평양에서 이제 벗어나서 지방의 주민들이 삶을 다 향상시켜야 되겠다라고 민생으로 전환을 하면서 20승 10이 뭐냐면 20 곱하기 10이 매년에 20개 시군에 경공업 공장들을 신설을 해가지고 10년 동안에 200개 시군에 모두 그런 경공업 공장들을 신설을 해서 지역이 스스로 자립하면서 잘 살게 하는 그래서 지역이 다 균등하게 발전하는 그런 시대를 열겠다라고 해서 이런 정책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24, 25, 2년 올해까지 3년차 접어드는데 지금까지 보면 어느 정도 성과는 있습니다. 솔직히. 자 이런 거 좀 넘어가고요. 왼쪽에 보세요. 지금 식료공장 그러니까 원래 있던 식료공장은 다 부순 거예요. 제가 아까 식료공장 과자 생산하는 게 수동으로 생산하잖아요. 이런 식료공장은 다 자동화된 흐름선화된 그런 것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또 물어요. 기계설비는 어디서 가져오니? 북한에서 생산하나? 자동화된 흐름선 기계 설비가 있어야 이 공장을 신설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북한에서 그런 좀 고급한 기계는 못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일부는 만드는데 일부는 못 만들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그냥 어디서 들은 얘기인데 중국에서 이제 그 많은 기계 설비를 바꾸면서 소련에다 줬대요. 야 러시아에다 줬대요. 그 러시아에서 북한에다 보내줬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공장을 쭉 만들고 있다. 그래서 그 공장에서 나온 생산품들이 오른쪽에 보면 이 지역의 특산물을 만드는 거예요. 그 지역에 특화된 제품을 이렇게 만들고 있다. 그 다음에 김정은이 들어서서 가장 이렇게 집중하고 있는 것이 주택이에요. 주택은 왜 이게 잘 만들 수 있냐면 북한에는 시멘트가 많이 나와요. 석회석이 많기 때문에 시멘트가 많이 생산이 되고 철근이 있으면 되고 인력이 있으면 되고 그리고 모래자갈이 있으면 되잖아요. 모래자갈은 옛날에 이제 남북 경협을 할 때 모래자갈을 한국에 수입을 했어요. 그만큼 모래자갈이 북한에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건축을 함에 있어서는 모든 원부자재가 북한에 충분히 있다. 인력인데 인력은 북한에 무진장하다. 이거 건설한 데다 군대가 동원돼요. 여러분들이 군대 나가잖아요. 북한은 군인들이 거의 10년이지 않습니까? 10년. 여러분들이 1년 8개월인가? 거의 10년인데 나가 있는 동안에 군인들이 저거 다 건설을 하기 때문에 1년에 80층짜리 아파트도 그냥 1년에 다 건설이 됩니다. 1년 안에. 이렇게 엄청나게 지금 건설을 하고 있다. 평양 하성지구라는 건데 이렇게 지금 현재 평양은 정말 번지루예요. 엄청 멋있게 해놨어요. 저도 정말 가보고 싶어요. 평양 가본 지가 이제 제가 떠날 때쯤이니까 거의 이제는 25년 넘었죠. 지금 가면 정말 많이 달라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새로 생긴 그 아파트에는 자 컴퓨터 오락관, PC방, 북한의 PC방도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이들이 거기 가서 PC 이렇게 하고 있고요. 다 공짜가 아니죠. 돈 다 내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 봐요. 애완견. 저희가 이제 탈북민들이 한국에 와서 강아지를 끌고 다니잖아요. 애완견들을. 그것도 유모차 이렇게 끌고 다녀서 그걸 보고 뭐라 그러죠? 개모차. 개를 엮고 다닌다고 탈북민들이 개모차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생각해서 한국에 와서 깜짝 놀랐던 게, 야, 북한에 있을 때 자본주의 사회는 개 같은 세상이라 그러더니 진짜 개 같은 세상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동물이 사람처럼 취급받는 게 놀랐어요. 동물도 인격체처럼 취급받는 거 깜짝 놀랐거든요. 북한은 개는 다 잡아먹는 동물이에요. 식용. 애완견 없어요. 그랬는데 제가 북한에 있을 때 딱
하나의 그림을 봤는데, 이미지 사진을 봤는데 평양에 있던 어떤 할아버지가 애완견 요만하고 끌고 가는 거 봤어요. 근데 지금은 애완견 많대. 그러니까 이게 김정은이 이 사진이 이게 TV에 나가면서 북한 주민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지방 사람들이. 지방에는 애완견이 없으니까요. 어디 이렇게 개 같은 세상이냐고. 아니 사람이 먹을 것도 없는데 개한테 뭘 사료를 주면서 개를 키운다는 게 말이 되냐. 김정은이 또라이라고 하면 잡혀가기 때문에 말은 못하지만 엄청 불만이 많이 생겨났다는 거죠. 애완견 때문에. 그래서 김정은이 저기 완전 요격가가 됐어요. 오히려. 그럼에도 잘 사는 부자들을 위해서 수요를 공급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야 그 돈으로 재정도 확보하고 금융권으로 돈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지방에 김정일이 생가가 있는 데라고 해요. 김정일이 사실 러시아에서 태어났는데 북한은 삼지연에서 백두밀령에서 태어났다 하니까 김정일이 고향이라고 김정은이 엄청나게 여기다가 밀어줘서 이만큼 건설을 해놨어요. 그래서 각 시군을 이렇게 건설을 해라. 정말 잘 만들어놨죠 지금. 이렇게 지금 현재 김정은 들어서 엄청나게 주택 건설을 하고 있는데 지난 5년 동안에 주택을 35만 세대로 건설을 했대요. 35만 세대. 그래서 이제 앞으로 5년 동안은 37만 세대의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그 다음에 또 뭐냐면 대북 제재를 받고 있잖아요. 대북 제재를 받고 있으니까 중국이나 이런 데서 수입하는 게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뭐냐. 이미 썼던 걸 버린 것을 재자원화하자. 재자원화. 엄청나게 하고 버리는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지금 이게 옷을 입다가 버리는 게 너무너무 많잖아요. 북한은 그걸 가져가면 다 그걸 폐쇄해서 솜으로 만들어서 다시 실을 짜서 다시 제품을 만드는 거죠.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북한은. 그래서 모든 걸 가지고 이런 재자원화를 통해서 국산화하자. 이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대북 제재가 아니면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됩니다. 사실은. 대북 제재 때문에 자력갱생을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고요. 자, 재자원화 상품들. 플라스틱으로 만든 제품들입니다. 이게 다. 이렇게 정말 강고분투하면서 지금 하고 있어요. 요약한 건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북한 경제가 기업의 자율권이 확대됐고 국영 부분이 이제 다 시장화되잖아요. 거의 다 시장화되잖아요. 이렇게 경영의 유연성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럼에도 부의 양극화라는 구조적 한계에 직면했다.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제 특강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